서울의 밤은 1000개의 얼굴을 가졌다. 어떤 이에게는 꿈과 낭만의 도시였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욕망과 부패가 들끓는 거대한 정글이었다. 그리고 그 정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 상위 1%의 VVIP들조차 초대장을 받아야만 간신히 발을 들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연회장. 골든 뱅퀴트에서는 오늘 밤 인간의 영혼을 경매하는 그들만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그 빛은 공간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더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시가향이 뒤섞인 공기는 퇴폐적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자들이었으나 가면을 쓴 채 서로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고상했지만 그 내용은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역겨운 흥정에 불과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뱀처럼 교활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경매의 주최자이자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는 황도 서클의 수장, 최 회장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무대의 장막이 천천히 걷히자 눈처럼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녀린 어깨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얇은 허리, 그리고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은 창백한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세리. 경매 목록에 적힌 그녀의 정보는 단 2줄이었다. 19, 부모를 잃은 고아, 객석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순수함과 연약함, 이곳의 짐승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었다. 그들은 세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가치를 매기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세리의 얼굴에 닿는 순간 몇몇은 미묘한 위화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녀는 떨고 있지 않았다. 수치심이나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턱은 꼿꼿이 들려 있었고 텅 빈 듯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객석을 향해 있었다. 그 눈은 경멸도, 증오도 아닌 마치 무생물을 관찰하듯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객석을 천천히 훑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라 덫에 걸린 척하며 사냥꾼의 동태를 살피는 흑표범에 가까웠다. 초의 회장, 2시 방향 테이블, 그의 오른팔인 조 상무는 바로 옆, 보안 요원은 총 12명, 무대 양쪽에 2, 객석 곳곳에 8, 그리고 비상구에 2, 모두 귀에 인이어를 착용하고 있군. 세리의 머릿속은 두려움 대신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이 지옥에 걸어 들어왔다. 1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황도 서클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였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작품입니다. 시작가는 1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경쟁적으로 번호판이 올라갔다. 20억, 30억, 50억, 저런 순수한 아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 기름진 목소리에 중년 남자가 외치자 주변에서 역겨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격은 순식간에 100억을 돌파했다. 세리는 그들의 더러운 욕망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이 모든 얼굴과 목소리.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모든 쓰레기들을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경매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오석!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근원지는 연회장 가장 구석, 어둠에 잠긴 VIP 부스였다. 그곳은 일반 객석과 분리된 공간으로 누가 앉아 있는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지막하면서도 강철 같은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였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경매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봤다. 100억대에서 놀던 경매가를 단숨에 10배로 끌어올린 이 미친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최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연회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끼어든 것을 직감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경매사가 당황하며 묻자 부스 안에서 또다시 무감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K글로벌 강지훈. 그 이름이 거론되자 장내는 아까와는 다른 의미의 침묵에 휩싸였다. K글로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제국의 이름, 그리고 강지훈. 그 제국의 젊은 황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M&A 시장의 포식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가 왜 이런 더러운 경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다. 최 회장의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훈. 그 이름은 최 회장에게도 껄끄러운 존재였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자신의 제국을 구축한 최 회장과 달리 강지훈은 오직 실력과 자본, 그리고 무자비할 정도의 냉철함으로 정상에 오른 인물이었다. 서로의 영역이 달라 그동안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최 회장은 본능적으로 강지훈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포식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하하, 강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셨을 줄이야? 영광입니다. 최 회장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1000억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번호판을 들지 못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1000억이라는 금액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다. 고작 하룻밤 유흥을 위해 혹은 며칠간의 놀이개로 삼기 위해 그런 거금을 태울 바보는 없었다. 맨조? 강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사람들은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매가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돈을 이용한 전쟁 선포였다. 그가 부르는 금액은 한셀이라는 소녀의 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경매 자체, 그리고 경매를 주최한 최 회장을 향한 조롱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강지훈은 지금 자신의 안방에 들어와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밀리면 황도 서클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터였다. 입주 1000억. 최 회장이 직접 번호판을 들었다. 이제 경매는 강지훈과 최 회장의 자존심 싸움이 되었다. 투족. 강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격을 올렸다. 마치 2000원을 부르듯 태연했다. 투조 1000억. 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3조.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3조. 대한민국의 웬만한 중견기업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돈이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무대 위의 세리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계획은 누구에게든 낙찰되어 황도 서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예상 밖의 변수는 생각지도 못했다. K글로벌의 강지훈.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다. 베일에 쌓인 인물, 냉혹한 기업 사냥꾼. 하지만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거금을 쏟아붓는 것일까? 세리의 검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어둠 속의 VIP 부스를 향해 강렬한 의문을 담아 응시했다. 최 회장은 결국 번호판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3조를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더러운 경매에 그런 돈을 쓰는 것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강지훈의 광기 어린 배팅에 휘말려 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파티를 완전히 망쳐버린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3조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리고 세리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3조 달러가 아닌 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경매가 끝나자마자 세리는 무대 뒤편의 차가운 대기실로 끌려갔다. 화려한 무대와는 달리 그곳은 소독약 냄새가 나는 삭막한 공간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콧날, 그리고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는 마치 잘 빚어진 얼음 조각상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리에게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경매장의 그 어떤 남자보다 더 노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욕정이 없었다. 대신 아주 값비싼 물건을 구매한 뒤 흠집은 없는지 확인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연약한 고아 소녀의 영희는 이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 즉 잘 훈련된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이 남자, 강지훈. 그는 아군인가? 아니면 더 위험한 적인가? 3조 원이라는 돈으로 자신을 산 목적은 무엇인가?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스피커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복종을 강요하는 선언이었다. 세리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의 의미는 명확했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소녀의 눈에서 공포나 순종이 아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불꽃을 보았다. 3조 원을 주고 산 것은 겁에 질린 사슴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맹수였다.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그러나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세리의 도발적인 미소를 잠시 응시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따라와. 명령에 가까운 짧은 말만 남긴 채 그는 대기실을 나섰다. 세리는 잠시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복되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그의 뒤를 따르는 세리에게는 무감정한 시선을 보냈다. 경매장의 퇴폐적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절제된 폭력성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골든 뱅퀴트의 더러운 공기를 뒤로하고 나오자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방금 전까지 인간이 상품으로 거래되던 지옥에 있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주차장 가장 깊숙한 곳에 유령처럼 서 있는 방탄 세단 앞에 경호원이 미리 문을 열었다. 강지훈이 먼저 채 올라탔고 세리도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고요한 침묵과 값비싼 가죽 냄새, 그리고 강지훈에게서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방탄 유리창 너머로 쉼없이 스쳐 지나갔다.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유리에 비친 강지훈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은 여전했다. 저 남자의 목적은 대체 뭘까? 세리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단순한 과시욕 최 회장에 대한 적대감, 아니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본 것일까? 3조 원은 그저 연막일 뿐. 진짜 목적은 그 뒤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최 회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상대일 수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의 심장부,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타워 앞에 멈춰 섰다. 라시엘,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그 건물은 거대한 첨탑처럼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와 지문 인식, 홍채 인식까지 거친 후에야 작동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여 꼭대기층인 100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들만을 위한 개인 로비가 나타났고 곧이어 거대한 현관문이 열렸다. 세리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이었다. 세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바닥은 윤이 나는 검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교회의 돔처럼 높았다. 가구는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 무심하게 놓인 조각상 하나가 웬만한 부자들의 집 한 채, 값은 좋게 넘어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극도로 사치스러웠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잘 꾸며진 미술관 혹은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새장. 세리는 이곳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마실 것 좀 주... 강지훈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곧 가정부가 나타나 와인과 잔을 준비하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붉은 액체가 담긴 잔을 들어 세리에게 건넸다. 마시오. 세리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혹시 약이라도 탔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주는 것을 순순히 받아먹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 강지우는 그런 세리의 속내를 읽었다는 듯 피식 웃었다. 겁먹을 것 없어. 3조 원짜리 물건에 흠집을 낼 생각은 없으니까. 그의 말에는 아직은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며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해봐. 진짜 내 이야기. 드디어 본론이었다. 세리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속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신 서류에 적힌 내용이 전부입니다. 세리는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눈빛은 공포와 불안함으로 가득 채웠다.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였다. 그래, 그 서류에는 네가 수십 명의 탐욕스러운 남자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는 담력을 가졌다는 말은 없던데 강지훈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 서류에는 내 눈빛이 평생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 고아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자의 눈빛이라는 말도 없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가면 아래에 숨겨진 본질의 편린을 본 것이다. 하지만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개를 떨궜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듯이 서 있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모습은 누구라도 동정심을 자아낼 만했다.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연기력이 뛰어나군. 하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리가 앉은 소파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세리와 눈높이를 맞췄다. 지독하게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녀의 영혼을 파헤치는 듯했다. 눈물은 약한 자들이나 쓰는 무기다. 너 같은 부류는 눈물 대신 다른 걸 쓰지. 예를 들면 그 눈물 뒤에 숨긴 비수 같은 것. 그의 손가락이 세리의 턱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 올렸다. 마지막 기회다. 넌 누구지? 세리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이 순간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계속해서 연약한 고아를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꺼내 들 것인가? 이 남자 앞에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세리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바꿨다. 완벽한 거짓 대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그가 스스로 답을 만들게 유도하는 편이 나았다.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저를 사셨을 때
회장님께서는 이미 제가 평범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녀는 연약함 대신 당돌함을 선택했다. 이 또한 계산된 연기였다. 강지훈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세리의 턱을 놓아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좋아, 그 편이 더 마음에 드는군.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대답에 만족했다는 듯했다. 그럼 계약을 하지. 계약 말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 특히 내가 제공하는 것들은. 강지훈은 다리를 꼬고 소파의 등을 기댔다. 이제 그는 자비 없는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여자가 된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동행하고 내가 시키는 역할은 무엇이든 연기해야 해. 사람들이 널 보고 강지훈이 3조 원을 쓸 만한 여자라고 수군거리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바였다. 자신을 트로피처럼 내세워 과시하고 어쩌면 최 회장을 자극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그 대가로 넌 이 집과 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다. 돈, 옷, 보석,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초의 회장을 비롯한 바깥의 늑대들로부터의 완벽한 안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네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특히 황도 서클의 눈을 피해 복수를 준비해야 하는 세리에게는 최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터였다. 제가 거절한다면요? 세리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선택지는 없어. 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언 이미 내 소유물이야. 내가 널 다시 그 경매장으로 던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평생 가둬둘 수도 있지. 넌 내가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여야 해. 이해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세리는 이 남자가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여자 역할을 하죠?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은 저쪽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타워는 내 왕국이야. 넌 내 손바닥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내 보호를 친절함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보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은 세리는 긴장이 풀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가 가리킨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거실만큼이나 거대하고 화려한 침실이 나타났다. 방 한쪽에는 유명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로 가득 찬 드레스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최고급 스파를 연상시키는 욕실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세리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방탄 유리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리고 방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진 CCTV 렌즈와 동작 감지 센서를 찾아냈다. 이곳은 방이 아니었다. 더 아름답고 더 안락할 뿐. 본질은 감옥이었다. 세리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세게 틀었다. 물소리에 다른 모든 소음이 묻히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펜트하우스에 서 있는 여자.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의 어깨끈을 내렸다. 가녀린 어깨 바로 아래 작은 흉터가 보였다. 10년 전 그날의 화재 속에서 생긴 상처였다. 그 상처가 타는 듯 아파왔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드디어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연기가 아닌 진짜 불꽃이 타올랐다. 강지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났지만 그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위험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당신이 날 이용하려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이용할 거야. 강지훈. 세리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굳게 맹세했다. 하나의 새 장을 탈출했더니 더 크고 화려한 새 장에 갇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세 장의 주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 터였다. 밤은 깊어지고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두 마리의 맹수는 서로의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시간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세상의 눈에 한세리는 신데렐라 그 자체였다. 하루아침에 뒷골목 고아에서 재벌 총수의 여자가 된 소녀. 언론과 사교계는 이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했지만 강지훈의 철통 같은 통제 아래 그 누구도 감히 펜트하우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는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전쟁은 강지훈의 서재. 정확히는 그곳에 숨겨진 최첨단 컨트롤 룸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그곳은 K기로발의 심장이자 강지훈 개인의 정보 사령부였다. 뭐해? 강지훈이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앞 홀로그램 스크린에 K기로발의 정보 분석 팀장이자 그의 가장 오랜 충복인 박 실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세리에 대한 2차 심층 조사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의 표정은 곤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일 정도입니다. 스크린에 한세리의 개인 파일이 떠올랐다. 출생 기록,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 기록, 여러 보유권을 전전한 기록, 가출 신고 기록까지 모든 서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 실장의 팀은 요원들을 직접 파견해 그녀가 거쳐간 모든 곳을 추적했다. 그녀가 태어났다는 시골 마을의 면사무소 직원은 출생 기록을 기억했습니다. 부모님 사고를 처리했던 늙은 경찰은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증언했고요. 첫 번째 보육권의 원장은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언과 기록이 서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박 실장의 보고 너머에 있는 행간을 읽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세리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 실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모두들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는 말하지만 인상착의나 특징에 대해서 물으면 전부 고개를 젓습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육권 단체 사진에서는 교묘하게 얼굴이 가려져 있거나 빛에 발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의 기록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 똑, 똑. 불규칙한 소음이 컨트롤룸의 정적을 깼다. 유령도 그보다는 선명한 흔적을 남기지. 이건 전문가의 솜씨야. 국가정보기관 수준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레전드. 위장신분 다. 그렇다면 한세리는 대체 그 아이 자체가 메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위한 미끼일 수도 있지. 강지훈의 눈이 펜트하우스 내부 CCTV 화면 중 하나에 고정되었다. 화면 속에서 세리는 실내 수영장에서 조용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물속을 유영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어처럼 우아했지만 강지훈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저건 생존을 위해 수영을 배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특수 훈련을 받은 자의 움직임이었다. 계속 디지털 기록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문을 추적해 이 완벽한 서류 어딘가에 분명히 균열이 있을 거다. 그 실오라기 같은 균열을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의 얼굴이 사라지고 강지훈은 홀로 남아 화면 속의 세리를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 회장의 경매,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녀, 그리고 3조 원이라는 반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누군가가 말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한세리는 그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말, 퀸크윈일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두 번째 전쟁의 주체인 한세리는 자신의 전장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과는 지극히 평온해 보였다. 아침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점심에는 수영이나 요가를 했으며 저녁에는 강지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가 사주는 명품 옷과 보석을 군말 없이 받았고 때로는 아이처럼 기뻐하는 표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가정부와 경호원들은 그녀를 길들여진 예쁜 새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세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도서관에서 그녀가 읽는 것은 소설책이 아니었다. 태블릿 PC에 저장된 이 건물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매뉴얼이었다.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자료를 사진 찍듯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했다. 환기구의 위치, 전력선의 흐름, 통신망 구조,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종류와 센서 위치까지. 수영장에서의 유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잠수 시간을 늘리는 훈련을 반복했다. 동시에 수영장 곳곳에 설치된 수압 감지 센서와 적외선 감지기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시간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선물한 모든 옷과 장신구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살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도청 장치나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순찰 패턴, 그리고 그들의 발소리까지 기억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요새였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이 요새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물리적인 약점이든 혹은 인간의 실수이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천둥이 밤하늘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창밖을 하얗게 밝혔다. 세리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다. 빗소리는 괜찮았다. 하지만 예고 없이 터지는 날카로운 천둥 소리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악몽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10년 전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9살의 세리는 아빠의 서재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언제나 딸을 이기지 못하는 어설픈 술래였다. 우리 딸 어디 숨었나? 아빠가 금방 찾을 텐데. 장난기 가득한 아빠의 목소리에 세리는 책상 밑에서 킥킥 웃음을 참았다. 그때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 다 그만하고 와서 저녁 먹어요. 오늘 세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했는데 세리의 가족은 평범하고 행복했다. 적어도 세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아빠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엄마는 다정한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세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최정예 블랙 요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황도서클이라는 범죄 조직의 비밀을 거의 다 파헤쳤다는 사실도 겨자스다. 아빠가 책상 밑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세리가 아빠의 품에 안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이어진 것은 여러 발의 총성이었다. 비명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세리야, 아빠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변했다. 그는 순식간에 세리를 안아들고 서재벽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벽난로 뒤에 작은 벽을 밀자 아이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세리, 잘 들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돼. 소리도 내면 안 돼.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알았지, 약속해. 아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엄마도 달려와 세리의 이마에 급하게 입을 맞췄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비밀 공간의 문이 닫히고 세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다. 그녀는 좁은 틈새로 거실을 볼 수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과 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능숙하게 총을 쏘고 괴한들을 상대하며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부모님은 거실 중앙에 무릎을 꿇려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최 회장이었다. 자료는 어디에 있나? 최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아빠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 손에 넘겨줄 것 같나. 이 어리석군. 최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탱!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린 총성. 세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빠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빠와의 약속 때문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록 참아야 했다. 자, 이제 부인께서 말씀해 보시지. 최 회장이 엄마에게 총구를 겨눴다. 엄마는 쓰러진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증오가 가득했다. 지옥에 나가! 탕! 두 번째 총성.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세리는 숨 쉬는 법을 잊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최 회장은 부하들에게 집을 뒤져 자료를 찾고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불을 질러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곧 붉은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세리는 뜨거운 열기와 유독 가스 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최 회장의 악마 같은 얼굴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다. 그날 이후 9살 한세리는 죽었다. 그리고 복수심만 남은 유령이 태어났다. 트위트 한세리.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세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 바로 눈앞에 강지훈의 얼굴이 있었다. 어느새 그는 그녀의 침실에 들어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악몽이라도 꿨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평소와 달리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세리는 그제야 자신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황급히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금 전에 극심한 공포와 증오의 잔상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고아 소녀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을 경험한 자의, 모든 것을 잃고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자의 얼굴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세리를 응시했다.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폭풍우가 치는 밤,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침실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세리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탈로 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은 세리의 영혼을 꿰뚫을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극심한 고통과 증오의 흔적. 그것은 그가 며칠 동안 찾아 헤매던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는 세리가 만들어낸 연약한 소녀의 가면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하지만 침대의 헤드보드가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강지훈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빗물 냄새가 섞여 그녀의 호흡을 어지럽혔다. 그 눈빛, 대체 뭘 본 거지? 강지훈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추궁이 아니었다. 마치 희귀한 맹수의 본성을 처음 목격한 포식자의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것인가? 다시 연약한 척 눈물을 흘려야 할까? 아니면 그때였다. 폐왕 천둥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둔탁한 폭발음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리가 있던 침실의 통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고 정교한 보안 시스템이 내지르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다. 회장님, 인이어를 통해 경호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강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냉혹하게 변했다. 호기심 어린 포식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의 얼굴이 나타났다. 상황은 외부 침입입니다. 100층 외부 유리창이 폭파되었고 최소 5명 이상의 침입자가 거실로 진입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교전 중이지만 상대는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그의 말을 증명했다. K 기로발의 경호팀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정계였다. 그런 그들이 보통 놈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침입자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강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 옆 협탁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검은색 권총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총을 손에 쥐고 안전장치를 풀었다. 네온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가 세리에게 명령하며 방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쾅! 침실 문이 바깥에서부터 강력한 충격으로 부서져 나갔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린 괴한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기관단총이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 강지훈이 먼저 반가쇠를 당겼다. 그의 총구에서 나간 총알은 정확히 괴한의 미간에 박혔다. 비명 소리도 없이 괴한은 뒤로 쓰러졌다. 화약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하지만 그가 한 명을 처리하는 순간 부서진 문 양옆으로 새로운 괴한 2명이 나타나 좁은 침실 안으로 총알을 비처럼 쏟아부었다. 강지훈은 몸을 날려 침대를 엄폐물 삼아 몸을 숨겼다. 세리 역시 반사적으로 침대 아래로 굴러 들어갔다. 총알이 매트리스를 찢고 벽을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젠장. 강지훈이 낮게 욕설을 뱉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거실의 주력 병력과 싸우는 동안 일부가 자신을 직접 노리고 침실로 들이닥친 것이다. 최 회장. 그의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신속하게 도착했다. 목적은 단 하나. 자신의 물건을 되찾고 강지훈에게 굴욕적인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리라. 세리는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치는 흥분,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맡는 화약 냄새에 대한 지독한 향수 때문이었다. 황도 서클의 킬러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그녀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저 쓰레기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강지훈에게 완전히 노출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그의 패를 전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거기 숨어있는 계집에 얌전히 기어나와 괴한 중 하나가 외치며 총구를 침대 쪽으로 향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새로운 주인님과 함께 벌집이 될 줄 알아. 그들은 세리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듯했다. 그들의 시선이 세리가 숨은 곳으로 집중되는 순간 강지훈에게 아주 짧은 기회가 생겼다. 그는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내밀어 2발을 연사했다. 한 명이 어깨에 총을 맞고 비틀거렸지만 다른 한 명이 즉시 응사하며 그를 다시 침대 뒤로 몰아넣었다. 큐! 강지훈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스쳐 지나간 총상이었지만 움직임이 미세하게 둔해졌다. 1대 2의 상황. 게다가 상대는 중무장한 전문가들이었다. 이대로 가면 그가 먼저 죽고 세리는 끌려가게 될 터였다. 안 돼. 이대로 잡혀갈 수는 없어. 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이 죽는 것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최 회장의 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복수 계획 전체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어깨에 총을 맞았던 괴한이 비틀거리며 세리가 숨은 침대 끝으로 다가왔다. 그는 총을 겨누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려 했다. 나오라고 했지, 이년아. 그가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침대 빛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솟아난 세리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듣기만 해도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꽉! 괴한은 자신의 손목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것을 보고 경하게 비명을 질렀다. 세리는 그의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을 지렛대 삼아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연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고양이가 맹수처럼 유연하고 폭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킨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괴한의 목 뒤에 숨겨져 있던 군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착지와 동시에 아직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괴한의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서걱 짧고 섬뜩한 소리와 함께 괴한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침대 뒤에 숨어있던 강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악몽에 시달리며 겁에 질려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피에 젖은 칼을 든 채 차가운 사리를 내뿜는 암살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용암이었다. 손목이 부러진 괴한이 고통 속에서 권총을 뽑아들려 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쓰러진 괴한의 기관 단총을 발로 차 올려 손에 쥔 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따따따따땅. 짧은 연사가 괴한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순식간에 침실 안에는 세리와 강지훈, 단 둘만 남게 되었다.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세리는 천천히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과 하얀 잠옷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 모습은 지독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했다. 니요?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눈앞의 소녀를, 아니, 정체불명의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황도 서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하는 이유, 3조 원으로도 아깝지 않은 가치. 그녀는 단순한 상품이나 미끼가 아니었다. 그녀는 황도 서클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혹은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세리는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설명은 나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의 적들을 처리한 지원 병력이거나 혹은 남은 침입자들을 터였다. 강지우는 권총을 고쳐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깨에 상처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무시했다. 그는 세리의 옆에 나란히 서서 부서진 문 쪽을 겨눴다. 이제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싸워야 할 전우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 정체가 뭐든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겠군. 나의 뒤숨지나마. 세리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강지우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사들인 물건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는 이 상황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죽어있던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했다. 부서진 문 밖으로 괴한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강지훈과 세리, 재벌 총수와 정체불명의 소녀. 주인과 소유물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총구를 같은 적에게 향한 채 기묘한 동맹을 맺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핏빛으로 물든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밤사이에 총성과 비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석처럼 비추고 있었다. 강지훈의 경호팀과 처리팀은 밤새 모든 흔적을 지웠다. 시체도, 핏자국도, 심지어 화약 냄새까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펜트하우스는 다시 완벽한 고요와 화려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강지우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간 내린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세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막 마친 듯 하얀 가운을 입고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밤새 입고 있던 피 묻은 잠옷은 사라졌지만
강지훈의 뇌리에는 그녀가 칼을 들고 서 있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젯밤 이후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팀이 강지훈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그들은 마치 서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탐색전을 벌였다. 마침내 강지훈이 침묵을 깼다. 이제 그 역겨운 고와 연기는 집어치우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배신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를 마주한 지적인 흥분에 가까웠다. 세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슬픔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냉철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엇이 궁금하죠? 그녀의 목소리 톤도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가늘게 떨리는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건조하고 절제된 목소리였다. 모든 것. 강지훈이 간결하게 말했다. 네오는 누구고 어디 소속이지 국정원 기무사 아니면 해외 정보기관. 그는 그녀가 평범한 킬러나 용병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움직임과 상황 판단 능력은 국가 수준의 기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세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켰다.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까지 숨겨야 할지 빠르게 계산해야 했다. 그는 적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소속은 없어요? 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혼자예요. 혼자. 강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어젯밤 네가 보여준 실력은 혼자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배우에 누가 있지? 내 배우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복수심만 있을 뿐. 세리의 눈에 순간적으로 어젯밤과 같은 불꽃이 타올랐다. 황도 서클, 그리고 최 회장. 그놈들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내 가족, 내 인생 전부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다. 부모님이 정보 요원이었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저 평범한 가족이 황도 서클의 사업에 얽혀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 편이 강지훈의 동정심, 아니, 이해를 구하기에 더 수월할 터였다. 그래서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지옥 같은 경매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누가 됐든 최고에 낙찰된 사람을 따라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최 회장의 목을 딸 생각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잔혹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분명 빈틈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증오는 진짜였다. 저것은 연기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다. 뼛속 깊이 사무친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원한이었다. 이제 강지훈이 자신의 패를 보여줄 차례였다. 그는 세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싶어 했다. 왜 그가 3조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돈을 써가며 이 판에 끼어들었는지.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있는 와인 셀러로 걸어갔다. 그는 와인 대신 위스키 한 병과 잔 2개를 가져왔다. 네오를 산 이유 궁금하겠지. 그가 세리의 앞에 잔을 놓으며 말했다. 호박색 액체가 잔을 채웠다. 단순히 최 회장의 파티를 망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 물론 그 영감의 체면을 밟아 뭉개버린 건 꽤 즐거웠지만 그는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 역시 그놈들에게 갚아줘야 할 빚이 있거든.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얼굴에 인간적인 감정,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내게 약혼녀가 있었어. 이름은 서연이. 강지훈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을 향했다. 그는 과거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사였어. 정의감 넘치고
겁도 없는 여자였지. 당시 그녀는 황도서클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어. 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더군. 그의 손이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어. 경찰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종결했지만 난 알아. 그놈들 짓이라는 걸.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증오가 떠올랐다. 그것은 세리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불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가 됐어. 황도 서클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법의 힘으로는 안 돼. 그놈들은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난 힘을 키웠어. 돈과 권력. 그리고 정보를 놈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만의 군대를 만든 거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세리는 그가 왜 그토록 황도 서클의 적대적이었는지, 왜 경매장에 나타났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5년을 준비한 또 다른 유령이었다. 경매장에 간 건 놈들의 자금줄에 타격을 주고 뭔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였어. 그 변수가 너일 줄은 몰랐지만 그가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3조 원을 주고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를 산 셈이더군. 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세리,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우리 거래를 하지? 드디어 본론이었다. 어젯밤의 생존을 위한 임시 동맹이 아닌 진짜 계약. 네오와 나는 같은 적을 가졌어. 목표도 같지. 최 회장과 황도 서클의 완전한 파멸. 강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러니 힘을 합치자.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기술,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능력, 그리고 난 네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지. 무한에 가까운 자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망, 그리고 놈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권력.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혼자서 복수를 계획했던 세리에게. 강지훈의 존재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조건은 우리의 관계는 지금처럼 유지한다. 세상 사람들 눈에 너는 여전히 내 값비싼 장난감이야. 그보다 더 완벽한 위장은 없겠지. 아무도 K기로발 회장의 애인이 황도 서클의 심장을 노리는 암살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나는 너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최신 장비, 필요한 모든 정보, 그리고 작전을 실행할 백업팀까지. 너는 내 칼이 되어 놈들의 심장을 겨누는 거야. 세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칼이 될 생각은 없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강지훈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이건 상하 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입니다. 난 당신의 부하가 아니에요.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든 작전은 합의해 결정합니다. 둘째, 내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현장에서의 판단은 내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가 끝난 뒤 나는 자유롭게 떠날 겁니다. 내 발목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돌한 요구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악 받아들이지. 그는 세리가 단순한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그 길들여지지 않는 자존심이 어쩌면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몰랐다. 강지훈이 자신의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피비린나에 나는 동맹을 위하여. 세리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그녀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지만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쨍! 맑은 크리스탈 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는 끝났다. 포식자와 사냥감의 관계도 끝났다. 이제 그들은 같은 적을 노리는 두 마리의 굶주린 맹수였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등을 맞댈 준비가 된 파트셔. 거짓된 평화가 끝나고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지훈과 한세리의 동맹이 맺어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그의 값비싼 소유물의 관계였지만 문이 닫힌 컨트롤룸 안에서 그들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두 명의 지휘관이었다. 작전명 발키리, 오늘 밤 우리는 첫 번째 사냥을 시작한다. 강지훈이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크린에는 중년 남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상세한 정보가 떠올라 있었다. 이름 윤상호, 직책 JW 건설 상무, 실체 황도 서클의 자금 세탁 총책임자. 윤상호는 최 회장의 가장 오래된 충신 중 하나이자 조직의 돈줄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야. 겉으로는 합법적인 건설회사의 임원이지만 그 회사는 황도 서클의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거대한 창구에 불과하지. 세리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의 정보를 흡수했다. 약점은 세 가지: 돈, 명예, 그리고 여자.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사족을 못 쓰지. 오늘 밤 넌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다. 강지훈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한 쌍의 화려한 커프스링크와 그와 세트를 이루는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의 목표물이다. 이 커프스링크 한쪽에는 현존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GPS 추적기와 고성능 도청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내 임무는 오늘 밤 열리는 VVIP 자선 갈래에서 윤상회에게 접근해 그가 차고 있는 커프스링크와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다. 갈라 파티라 늑대 소굴에 직접 들어가는 셈이군요. 그래서 더 완벽한 사냥터지. 그곳에 있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 우리의 가면도 쉽게 녹아들 수 있을 테니 이 귀걸이는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치다. 난 여기서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널 서포트할 거다. 강지훈이 귀걸이를 들어 세리의 귀에 직접 걸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귓불에 스치는 순간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파트너의 동지애와는 다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원초적인 긴장감이었다. 이제 들리나? 그가 컨트롤룸의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속삭이자 세리의 귓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그의 숨결이 직접 닿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선명하게 들려요. 세리가 짧게 대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준비해. 쇼는 2시간 뒤에 시작된다. 2시간 후! 세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드레스룸에서 나왔을 때 잠시 보고를 듣고 있던 강지훈은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머리는 우아하게 위로 말아 올렸고 가녀린 목선과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따라 흐르며 완벽한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드레스의 색은 잘 익은 와인처럼 짙은 버건디색으로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화장은 짙지 않았지만 붉은 입술은 강렬한 포인트가 되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암살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부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거만하면서도 매혹적인 재벌의 여자. 그 자체였다. 준비됐건? 강지훈은 아주 잠시 동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짧은 감탄을 세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 또한 무기였다. 그랜드 서울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과 부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화려했다. 정계, 재계, 법조계의 거물들이 서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팔짱을 낀 채 세리가 등장하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강지훈의 3조 원짜리 여자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질투가 뒤섞인 눈으로 세리를 훑었다. 역시 강 회장님, 미인을 얻으셨군요. 저 여자가 쉿, 듣겠어. 근데 정말 소문대로 대단한 미인이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세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겁먹은 듯, 그러나 기품을 잃지 않는 표정으로
강지훈의 뒤에 반 발짝 물러서서 연기했다. 완벽한 트로피의 모습이었다. 타겟, 3시 방향, 흰색 턱시도를 입고 있는 남자. 귓속에서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윤상호 상무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기름진 인상과 탐욕스러운 눈빛,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자선 바자회 테이블에 있어 최소 15분은 벌 수 있다. 강지훈의 지시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강지훈에게 와인을 한 잔 더 가져다 달라는 듯 눈짓을 보냈다. 작전 시작의 신호였다. 강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리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계산된 각도로 움직여 윤상호의 무리 근처에 있는 샴페인 타워로 향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드는 척하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며 윤상호의 팔에 가볍게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세리가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외쳤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몇 방울이 그의 비싼 턱시도 소매에 튀었다. 티관찬소 아가씨. 윤상호는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부딪힌 상대가 세리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금세 표정을 바꿨다. 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나며 그녀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제가 너무 부주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옷이 비싼 것 같은데 세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소매를 닦아주는 척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그의 팔에 스치자 윤상호의 입이 귀에 걸렸다. 좋아. 계속해. 그의 관심은 완전히 너에게 쏠렸어. 하하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가씨처럼 아름다운 분과 부딪힌 건 오히려 행운이지. 내가 강 회장님께 한턱 내야겠는걸.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세리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그의 소매 끝에 있는 커프스링크를 포착했다. 목표물 확인. 혹시 CW건설의 윤상호 상무님 아니세요? 예전에 잡지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시다고 생각했어요. 세리가 순진한 팬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명예욕에 약하다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공격이었다. 윤상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헤어허, 나를 알아보는군. 잡지는 좀 과장이 심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그는 거만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지금이야. 샴페인 잔을 이용해 시선을 분산시켜. 세리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다시 한번 불안정하게 흔들었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척하자 윤상호는 반사적으로 잔을 잡기 위해 상체를 숙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세리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닦아주는 척하며 그의 커프스링크를 풀어내는 동시에 자신이 손에 숨기고 있던 추적 장치가 달린 커프스링크를 채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술사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여익, 조심해야지. 윤상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의 손에서 잔을 받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무완수. 세리는 속으로 외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연기를 하며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때마침 강지훈이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윤상호를 한번 훑어보고는 세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소유욕을 드러냈다. 무슨 일 있었나? 아니에요. 잠깐 넘어질 뻔했는데 이분께서 도와주셨어요. 윤상무, 내 사람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윤상호는 강지훈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한 걸음 물러섰다. 헤어허, 오해 마시게. 그저 작은 해프닝이 있었을 뿐이야.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게나. 그는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성공적인 합동작전을 마친 파트너 사이의 편안한 정적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지훈은 컨트롤룸으로 향했다. 세리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지도와 함께
그 위를 움직이는 작은 빨간 점 하나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활성화됐군! 강지훈이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빨간 점은 윤상호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눈과 귀는 황도 서클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목에 정확히 꽂힌 셈이었다. 오늘 잘했어. 강지훈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인색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당신의 지시가 정확했으니까요. 세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청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무님, 최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내일 아침 안가로.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했다. 이제 막 거대한 제국의 단단한 외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였다. 작전명 발키리가 성공한 이후 강지훈의 컨트롤룸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거대한 스크린의 한쪽에는 윤상호 상무의 위치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끊임없이 움직였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기록되고 있었다. 초반 며칠간 들려온 것은 의미 없는 잡담과 사업상 통화뿐이었다. 하지만 세리와 강지훈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뱀은 언젠가 허물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게. 네. 상무님, 물건은 예정대로 서해안 제3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은 지난번처럼 시끄러운 일 생기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섬에서 직접 거래할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할 겁니다. 세리는 수많은 대화록 속에서 손님, 물건, 섬과 같은 단어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그것들은 황도 서클이 사용하는 은어였다. 그녀는 과거 부모님의 서재에서 훔쳐봤던 암호 해독책과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받은 요원이 아니었다. 뛰어난 분석가이자 전략가였다. 그녀는 잡음과 정보를 구분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가 흘러나왔다. 윤상호가 자신의 정부 칭푸와 통화하며 무심코 내뱉은 말실수 덕분이었다.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못 만나.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알카트라즈에 가봐야 하거든. 일주일만 참아. 돌아올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올게. 알카트라즈 그리고 다이아몬드. 강지훈의 손가락이 벼락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K 글로벌의 정보망이 총동원되었다. 대한민국 해역에 등록된 모든 개인 소유 썸의 목록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중 서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안개 때문에 바다의 감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섬, 주작도 차루 최다오의 정보가 확대되었다. 소유주는 JW 건설의 자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빙고, 놈들의 소굴을 찾았어. 강지훈의 목소리에 억눌린 흥분이 담겨 있었다. 세리의 분석과 윤상호의 위치 정보를 종합한 결과 황도 서클은 주작돼서 해외 무기 밀매 조직에게 최첨단 군용 무기를 팔아넘기고 그 대금으로 세탁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세탁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반역 행위였다. 놈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거대했다. 이제 우리 차례군? 세리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적의 계획을 파악한 이상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폭풍의 진원지는 여의도 K 글로벌 타워 99층 강지훈의 집무실이었다. JW 건설 주식, 전량 공매도 주문 넣어 자회사 5곳도 전부 포함해서 레버리지는 최대로 당겨.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수십 명의 K 글로벌 최고 트레이더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어
황도 서클의 위장 기업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동시에 익명의 제보가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다. JW건설의 분식회계 의혹, 자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 등 강지훈이 지난 5년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치명적인 정보들이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JW건설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쳤다. 불과 1시간 만에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과 언론의 속보가 뒤섞여 금융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회장님, 지금 저희 주가가... 황도 서클의 본부. 최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다. 윤상호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있다야 한단히 하알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건가? 최 회장이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정교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강지훈, 그놈 짓이 틀림없어. 최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다. 경매장에서의 굴욕 이후 그는 강지훈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전면적인 금융 공격을 감행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장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방어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금감원과 언론을 막아. 하지만 강지훈의 공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가 주가 방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자 강지훈은 더 큰 자금으로 찍어 눌렀다. 언론을 막으려 하자 해외 통신사를 통해 더 큰 규모의 폭로 기사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왕국이 외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금융시장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세리는 펜트하우스 컨트롤 룸에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터는 주작도였다. 인공위성 실시간 영상, 해상도 최대로 올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스크린에 주작도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해 섬의 지형과 구조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해안 경비는 3교대로 총 12개의 초소가 있어 감시 레이더는 섬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니 침투로는 서쪽 절벽이 유일해. 예상되는 총 경비 인력은 최소 50명. 그녀는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보듯 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강지훈이 제공한 모든 정보 위성사진, 해류 데이터, 기상정보, 심지어 섬 건설에 참여했던 인부의 인터뷰 기록까지를 종합하여 완벽한 3D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섬의 발전소 위치, 통신탑, 무기고로 추정되는 건물,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질 헬기, 착륙장까지 모든 핵심 시설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했다. 그리고 각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적의 침투 경로와 작전 계획을 여러 시나리오로 나누어 수립했다. 박 실장님, 주작도 주변 해역의 수중 음파 탐지기 패턴 분석 자료 보내주세요. 잠수정 침투 시 회피 경로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정보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박 실장과 팀원들도 그녀의 소름 끼칠 정도의 전문성과 분석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작전의 핵심 지휘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처럼,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최정계 요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편 연이은 공격에 궁지에 몰린 최 회장은 점차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금융시장의 혼란, 그리고 자신들의 내부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외부로 새어나가는 상황.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그는 집무실에서 홀로 분노를 사귀며 중얼거렸다. 그의 의심은 가장 먼저 윤상회계로 향했다. 최근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랜 충신을 쉽사리 내칠 수 없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다들 강지훈, 그리고 그 계집애. 경매장에서의 일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지훈이 그 소녀를 산 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노리고 계획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십 년간 암흑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적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경호실장을 호출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강지훈과 그 여자의 24시간 밀착 감시에 머리카락 한 홀까지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찬치위를 잡고 싶으면 쥐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놓아야지. 아무리 영리한 쥐새끼라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덫을 준비하게.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에서의 손해는 더 큰 판에서 만회하면 그만이었다. 그의 진짜 무대는 법과 돈이 통하지 않는 오직 힘과 배신만이 존재하는 어둠의 세계였으니까. 컨트롤 룸의 세리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직접 보고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적이 칼을 갈고 있음을 감지했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놈들이 덫을 놓기 전에 그들의 심장을 먼저 꿰뚫어야 했다. 강지훈의 금융 공격과 세리의 작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평화는 한 통의 영상통화로 산산조각 났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지만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았다. 그는 컨트롤룸에서 세리와 함께 주작도 침투 계획의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스크린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최 회장이었다. 그는 호화로운 집무실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뱀의 그것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강 회장,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군.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 주식이 아주 좋은 세일 기간을 가졌어. 최 회장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말이야, 사업에는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 최 회장이 손짓하자 카메라의 앵글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본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얼어붙었다. 박 실장이었다. 그의 충직한 신복이자 아버지의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 온 가족 같은 존재. 그런 그가 낡은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은 그가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빰박 실장더. 강지훈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세리 역시 놀라 숨을 멈췄다. 그녀는 박 실장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강지훈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자네가 내 여자를 데려갔더군. 그래서 나도 자네의 가장 소중한 개를 한 마리 데려왔지. 최 회장이 박 실장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카메라에 들이밀었다. 상부상조, 공평하지 않나? 강지훈의 손이 분노로 주먹을 쥐자 책상 위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평생을 지켜온 냉혹한 이성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원하는 게 뭐냐? 그가 이를 갈며 물었다. 간단해. 자네가 훔쳐간 내 물건. 그 계집애를 데리고 와.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항 제4 창고로 혼자 와야 해. 경찰이나 쥐새끼들을 끌고 올 생각은 마. 만약 약속을 어기면 최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의 허리에서 칼을 뽑아들어 망설임 없이 박 실장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박 실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고통에 강지훈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코에 회장, 이 개자식. 기다리고 있겠네. 강 회장. 자네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지 구경하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군. 그 말을 끝으로 영상통화는 끊겼다. 컨트롤 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벽에 있던 총기 보관함을 열어 돌격 소총과 권총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가해야겠어. 미쳤어요. 세리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 둘 다 죽고 박 실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처형장으로 오라는 초대장이라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박 실장이 저기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강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찢어질 듯한 고통과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그에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에게 아버지이자 형 같은 존재였다. 세리는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10년 전, 그녀 역시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분노는 사치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계획이에요. 세리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놈들의 판 위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요. 구출 작전을 세우겠어요. 강지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세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그 눈을 보자. 그의 들끓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가 옳았다. 이성을 잃으면 모두가 죽을 뿐이었다. 어떻게?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세리가 총지휘관이 되었고 강지훈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컨트롤룸은 다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박 실장님, 인천항 제4창고의 위성사진과 내부 설계도 지금 당장 화면에 띄워주세요. 세리의 명령에 K글로벌 정보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스크린에 낡고 거대한 창고의 모습이 나타났다. 창고 주변 경계 병력은 최소 60명으로 예상 내부는 더 많을 겁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예요. 세리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여기 창고 뒤편에 폐수 처리관이 있습니다.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크기로 보아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침투로는 여기예요. 그녀는 순식간에 작전의 계율을 구상했다. 작전은 세 팀으로 나눕니다. 알파팀은 저와 회장님, 그리고 최정계 요원 4명으로 구성합니다. 폐수 처리관을 통해 내부로 침투. 박 실장님을 구출하고 퇴로를 확보합니다. 브라보팀은 저격수 2명, 창고 건너편 크레인 위에서 외부 경계 병력을 제거하고 알파팀의 진입을 엄호합니다. 찰리팀은 양동작전을 맡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항구 반대편에 있는 제1창고에서 폭발과 화재를 일으켜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강지훈의 정보팀과 박 실장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했던 주작도 침투 계획을 그녀는 단 10분 만에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완벽한 구출 작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브리핑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그녀에 대한 경외감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지휘해 K글로벌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허가하지? 같죠? 시간이 없어요.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세리와 강지훈, 그리고 K글로벌의 사설 특수팀 팬텀의 대원들이 헬기에 올랐다. 헬기는 레이더망을 피해 낮은 고도로 인천 앞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차가운 밤바다, 찰리팀의 양동 작전이 성공하고 항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화염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이다. 세리의 신호에. 알파팀은 소리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창고 뒤편 폐수 처리관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레이저 절단기로 굳게 닫힌 쇠창살을 녹여내고 안으로 잠입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창고 내부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거대한 미로처럼 쌓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었다. 브라보팀, 외부 경계 병력 2명 제거, 건 깨끗하다. 귓속의 통신장치에서 저격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리는 수신호로 팀원들에게 전진을 명령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컨테이너 사이를 움직였다. 강지훈은 세리의 바로 뒤를 따랐다. 그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의 총을 쥔 자세와 경계태세는 그 역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창고 중앙,
불이 환하게 켜진 공터에 박 실장이 여전히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을 10여 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이 지키고 있었다. 놈들, 양동작전에 속았군. 절반 이상이 저쪽으로 빠졌어. 강지훈이 낮게 말했다. 오히려 좋아. 사냥하기엔 딱 적당한 숫자니까. 세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음기 달린 기관 단총이 조용히 적들을 겨눴다. 셋에 시작한다. 하나, 둘, 칫칫. 세리의 신호와 함께 알파팀의 총부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픽, 픽, 픽 하는 소음기 터지는 소리와 함께 경계 병력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기습에 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방역하려 했을 때 세리와 강지우는 이미 컨테이너 위로 솟구쳐 올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후였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창고 내부는 총성과 불꽃, 그리고 파편으로 가득 찼다. 세리는 날아다니는 듯한 몸놀림으로 적들을 교란하며 하나씩 제거해 나갔고, 강지우는 강력한 화력으로 그녀를 엄호했다.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파트너처럼 완벽했다. 마침내 마지막 적이 쓰러지고 강지우는 곧장 박 실장에게 달려가 그를 묶은 밧줄을 끊었다. 실장님 정신 차려요. 회장님, 오시면 안 됐는데 박 실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최 회장의 웃음소리가 광기처럼 울려 퍼졌다. 하하하하하, 대단하군. 강지훈, 그리고 그 여우 같은 계집애까지 내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이야. 최 회장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안전한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쥐새끼들이 덫에 걸린 이상 살아서 나갈 수는 없지. 내가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거든. 세리는 불길한 예감에 소리쳤다. 모두 여기서 빠져나가 어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단 60초. 이런 젠장. 강지우는 박 실장을 부축하고 팀원들은 퇴로를 확보하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10, 9, 8. 그들이 폐수 처리관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져 차가운 바닷물에 빠지는 순간 3, 2, 1. 쾅. 인천항 제4사 창고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폭발의 충격파가 바다 위를 달려 그들을 덮쳤다.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른 세리와 강지우는 서로를 부축하며 지옥도처럼 불타는 창고를 만견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 회장은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제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 오직 한쪽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인천항에서의 폭발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강지훈과 한세리, 그리고 최 회장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회색지대를 불태워버린 선전포고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흑과 백, 생과 사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복귀한 알파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실장은 즉시 K기로발의 비밀 의료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강지훈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죄책감과 최 회장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일 밤 주작도를 친다. 컨트롤 룸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 그래서 더 무서운 눈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인천항에서의 소란 때문에 놈들의 경계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지금 공격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팬텀의 팀장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세리가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지금이 최적의 기회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컨트롤룸 중앙의 홀로그램 지도 앞에 서 있었다. 초회 회장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할 거야. 부상자를 치료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겠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상대를 판단하니까 바로 그 허점을 찌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당할 시간이 없었다. 10년 전부터 그녀의 모든 감정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했다. 주작도에 대한 공격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이것은 더 이상 잠입과 정보 수집 작전이 아니다. 그녀의 눈이 스크린에 떠있는 주작도를 향했다. 그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것은 선멸전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기지로 변했다. 강지우는 K글로벌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의 지휘 아래 금융시장을 교란하던 트레이더들은 이제 사이버 전사가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주작도의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세리는 팬텀 팀원들과 함께 최종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의 장비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고 각자의 임무와 침투 경로를 분 단위로 브리핑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과 카리스마 앞에 베테랑 특수요원들조차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밤이 밝았다. 서해안의 밤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주작도는 안개 속에 유령처럼 떠 있었다. 섬의 경계는 인천항 사건 이후 2배로 강화되어 서치라이트가 쉴 새 없이 바다를 훑고 있었다. 지금부터 작전명 최후의 심판을 개시한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모든 팀원들의 인이어에 울려 퍼졌다. 칼리 팀, 사이버 공격 시작! 그의 명령과 동시에 주작도에 설치된 모든 전자기기들이 미친 듯이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감시 카메라 화면이 노이즈로 뒤덮이고 통신 시스템은 불통이 되었으며 섬 전체를 밝히던 조명들이 일제히 꺼졌다. 무슨 일이야, 통신이 안 돼?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 섬 전체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베어러브팀 진입, 세리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그녀와 팬텀 팀원들을 태운 스텔스 잠수정이 수중 음파 탐지기를 피해 섬의 서쪽 절벽 아래로 접근했다. 어둠과 혼란을 틈타 그들은 암벽 등반 장비를 이용해 소리 없이 절벽을 기어 올랐다. 그들이 섬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전력이 끊기자 경계 병력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알파팀, 목표 지점으로 이동. 세리는 팀을 둘로 나누었다. 한 팀은 발전소와 통신탑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섬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나머지 팀은 섬의 심장부, 최 회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 벙커로 향했다.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경계 병력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들에게 소리 없이 제거되었다. 세리의 움직임은 죽음의 무용과도 같았다. 그녀는 두 자루의 단검과 소음 권총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적들의 숨통을 끊었다. 마침내 중앙 벙커의 두꺼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최 회장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이 여우 같은 년. 윤상호 상무가 수십 명의 정예 병력과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알아? 오늘 여기서 내 가죽을 벗겨 회장님께 바칠 거다. 철문이 닫히며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사방에서 총구가 그들을 겨눴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세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윤상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네가 여기 있다는 건 최 회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뜻이겠군. 시간 벌기용 미끼인가? 뭐라고? 고맙군. 덕분에 진짜 목표물의 위치를 확신하게 됐어. 세리가 손목에 찬 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지금이다. 그녀의 신호와 함께 벙커의 천장과 벽 곳곳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소형 접착 폭탄들이 일제히 폭발했다. 팬텀 팀원들이 침투 경로를 확보하며 미리 설치해 둔 것이었다. 꽉꽝! 폭발로 인해 벙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틈을 타 세리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적외선 고글을 착용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시야가 차단된 적들에게.
고글을 쓴 세리와 팀원들은 보이지 않는 사신과도 같았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세리는 피투성이가 된 윤상호의 멱살을 잡았다. 초회 회장은 어디에 있지? 말할 것 같나? 그래, 말하지 않아도 돼. 세리는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이제는 쓸모없어진 커프스링크를 뜯어냈다. 네가 한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거든.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벙커를 빠져나온 세리는 팀원들에게 잔당 소탕을 맡기고 홀로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헬기 착륙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헬기 착륙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최 회장이 헬기에 막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측근 경호원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최 회장, 세리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최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벙커에서 벌어진 소란을 듣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앞을 막아선 것이 고작 소녀 하나라는 사실에 그의 얼굴에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쥐새끼, 내 부모처럼 말이지. 그 한마디에 세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네 놈? 그래, 내가 죽였다. 내 애비와 어미,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서 내 심기를 건드린 죄였지. 그리고 오늘 너도 그들 곁으로 보내주마. 지옥에서 가족 상봉이나 하라고. 최 회장이 손짓하자 남은 경호원들이 일제히 세리에게 달려들었다. 이제 이것은 작전이 아니었다. 10년간 묵혀온 원한과 증오를 폭발시키는 한 소녀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세리는 괴성을 지르며 그들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오직 복수심만 남은 야수였다. 그녀의 단검이 밤 공기를 가르며 춤을 추었고 경호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피에 흠뻑 젖은 세리와 겁에 질린 최 회장. 단 둘만이 남았다. 최 회장은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 꼴사납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지마, 괴물 같은 년. 세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눈앞에 단검을 들이밀었다.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살았어. 내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주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진 거야. 세리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10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복수가 완성되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차가운 칼날이 최 회장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의 경동맥을 타고 흐르는 공포의 맥박이 칼끝을 통해 세리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단 1cm만 더 움직이면 10년간의 지독한 복수는 완성될 터였다. 최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과 배신, 그리고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엿보인가?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마주했다. 하지만 세리의 칼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잔인한 살인자가 되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안 돼. 이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그녀는 최 회장과 똑같은 괴물이 되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죄를 심판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내 부모님은 너 같은 쓰레기와는 다른 분들이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 역시 너와는 달라. 그녀는 칼을 든 손의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기압과 함께 칼등으로 최 회장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다. 으드득 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팔은 다시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완전히 부서졌다. 쿠악! 최 회장의 끔찍한 비명이 헬기 착륙장에 울려 퍼졌다. 세리는 그의 손을 바닥에 내리찍고 단검으로
그의 손바닥을 헬기 바닥에 그대로 박아버렸다. 다시는 피 묻은 돈을 움켜쥐지 못하도록. 내 놈은 감옥에서 평생 내 죄를 곱씹으며 썩어가게 될 거야. 죽음은 너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형벌이니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심판이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헬기 한 대가 굉금을 내며 착륙장에 접근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는 엉망이 된 착륙장의 모습과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세리, 그리고 그 발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최 회장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리에게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녀의 몸은 탈진한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자 10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세리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지듯 안겨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황도 서클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이 익명으로 검찰 특수부에 넘긴 증거 자료는 차고 넘쳤다. 윤상호의 도청 기록, 주작돼서의 무기 밀매 현장 영상, 그리고 지난 5년간 K글로벌 정보팀이 수집한 방대한 양의 금융 범죄 자료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게이트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을 비롯한 황도 서클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위장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그들과 결탁했던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어둠의 제국, 황도 서클의 몰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했다. 강지훈은 무너진 제국의 잔해를 조용히 거두어들였다. 그는 황도 서클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여 K글로벌의 자선재단에 기부했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것은 서연을 위한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그만의 속죄 방식이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세리는 며칠 만에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지독하게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밤새 뜬 눈으로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는 법을 서툴게 배워가고 있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세리는 여행 가방 하나를 싼 채 강지훈의 서재를 찾아갔다. 이제 떠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지훈은 책을 읽다 말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우리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당신은 복수를 잃었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약속했던 자유, 이제 찾으러 가야죠. 어디로 갈 생각이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요. 한세리가 아닌. 진짜 나를 찾아봐야죠. 평범하게 살아보는 건 어떤 기분일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옆으로 치워버렸다.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네가 없으면 이곳은 다시 차가운 유리상자로 돌아가 버릴 거야. 지난 한 달 동안 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에서 살아봤어.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3조 원, 내가 너를 사기 위해 썼던 돈이지.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지만 난 내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한 셈이야.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샀으니까. 내 과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내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함께 평범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떻겠나 서로에게. 서로의 찝이 되어주는 거지.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10년 전의 슬픔의 눈물도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추모공원. 세리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이 아니었다. 슬픔을 간직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묘비를 향해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 괜찮아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녀는 뒤를 돌아 강지훈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가 본 그녀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강지훈도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의 손을 잡고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고아 소녀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다. 냉혈한 총수는 마침내 자신의 심장을 찾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